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메토 박준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기다리셨던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동안 제가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네요. 좀 더 부지런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연말에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또 급한 불 다 꺼놓고 나니까 벌써 새해가 됐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자마자 제가 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아서 조금 저만 걸리지 않았다 큰 소리를 쳤었는데 큰 소리를 칠 만큼 제가 고생을 조금 많이 해서 몇 주가 지났는데도 컨디션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지금 좀 편하지는 않은데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영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드디어 오늘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영화는 저의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조금 공개가 늦어진 이유도 있는데요. 결국 또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매번 아쉽기 때문에 또 오래 붙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더 만족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빨리 더 많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의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영화 리뷰 컨텐츠는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또 목소리만 담을까 하다가 그래도 혹 심심하실까 해서 영상을 찍기는 하는데 차분하게 영화의 그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편히 자장가처럼 들으시라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줄거리를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컨텐츠가 아니고 그냥 제 느낌대로 영화를 해석하고 장면들을 하나하나 또 놓치지 않고 묘사를 해보고 그 놓쳤던 장면들과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기록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를 다 담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클라이막스쯤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직접 영화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의미겠죠. 다양한 영화 컨텐츠 중에 하나이니까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을 때, 꼼짝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박준희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나는 특별하지 않다. 그저 상식적인 보통 사람이다. 보통의 삶을 살았고 날 기리는 기념비도 없으며 내 이름은 곧 잊힐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누구 못지않게 훌륭히 해낸 일이 있다. 난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한이 없다. 니콜라스 스파크스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노트북의 첫 대사입니다.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첫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붉은 노을이 호수를 덮고 또 핏물처럼 진한 그 붉은 어둠 속에서 작은 배를 노져가는 한 남자가 보이고 큰 저택의 창가에는 백발의 단발머리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호수를 덮을 듯한 그 하얀 새들이 저택을 감싸듯이 날아다니고 또 너무도 평온하게 그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찬란한 태양을 불태우고 다 녹아버린 것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글을 쓴 작가가 아내의 실제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출간 후에 100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고 베스트셀러로는 56주간 머물렀다고 해요. 시골 소년이 방학 때 내려온 도시의 소녀를 향한 사랑 이야기인데 전형적인 로맨스 소재이기 때문에 신선한 소재이거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이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곱고 단정한 백발의 할머니에게 한 할아버지가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에 적힌 글을 읽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할머니의 유일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시작된 이야기인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또 말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여자 주인공은 레이첼 맥아담스입니다. 채닝 테이텀과 함께 찍은 서약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시간여행을 하는 어바웃 타임, 그리고 시간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요, 가장 먼저 그녀의 활짝 웃는, 꾸밈 없는 그 웃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해맑아 보이면서도 당당하고 시원스럽게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죠. 그 맑은 미소에 예쁘고 착한 부잣집 딸에 대한 남자들의 그 로망도 있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지 않을까요? 돈을 바라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멋진 여성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여자는 남자의 집보다 조금 못한 집에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을 더 많이 선호하지 않나요? 하지만 또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형을 만나는 것이 일에 대한 성공, 그 이상의 또 성취감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자신의 현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결국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의지가 때로는 조금 집착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강한 매력을 느끼는 여성을 만났다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죠. 자존감 높고 용기 있는 남자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 역시 미소가 아름다운 라이언 고슬링이에요. 라라랜드에서도 나왔었고 또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영화에서는 참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도 멋진 연기를 또 보여줬죠. 그 눈이 약간 살짝 가운데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개구장이 같은 그 미소년 느낌이 있는데 신동엽처럼 살짝 물리면 약간 귀엽고 그렇잖아요. 뭔가 모성 본능을 갖게 하는 그 남자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역배우 출신이어서 어렸을 때 한 작품들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어릴 때도 참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개구장이 같은 눈빛과 외모와는 다르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성공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 힘든 시절의 아픔들을 특별한 재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영화 노트북의 배경은 1940년대 미국 남부의 해안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목재소 노동자인 주인공 노아, 라이언 고슬링이 17세로 나오는데요. 17세, 18세, 10대 후반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영화에서 설정된 이 나이가 생각보다 좀 너무 어려서 약간 실제 외모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주인공 남자 노아는 목재소 노동자로 일을 하고 여자 주인공 엘리는 특권층의 집안에서 곱게 자란 소녀입니다.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고향에서 잠시 휴가를 보내러 왔는데 이곳에서 두 주인공의 인연이 시작이 되죠. 놀이공원에서 카니발을 즐기는 10대 아이들 틈에서 엘리는 노아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 본 해맑고 예쁘고 귀티나는 이 소녀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눈에 띄겠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엄두내지 못하는데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협박하듯이 들이대는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그 용기와 대담함이 또 끌리기도 하고 10대라서 가능한 행동이기도 하겠죠. 대관람차에 올라타서 매달린 채 데이트를 안 해주면 손을 놓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엘리와 한 남자가 대관람차에 타고 있고 갑자기 노아가 거기에 매달려서 나랑 데이트를 안 해주면 나 이 손을 놓아버릴 거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엘리의 친구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이 노아에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내가 왜 만나느냐. 아무한테나 들이대는 쉬운 남자 아니냐고 밀어내려고 했지만 뭔가 속는 듯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 노아의 매력에 결국은 넘어가고 맙니다. 노아의 친구와 엘리의 친구 넷이서 며칠 후에 뭐 우연인지 계획이 된 건지 모르지만 함께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노아와 엘리가 영화를 보고 나온 그날의 대사입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정말 재밌었어. 영화 오랜만에 봐. 어릴 때 보고 못 봤거든. 진짜야?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 바빠? 스케줄이 빡빡해. 매일 시간표가 있거든. 아침 먹고 수학과 라틴어 과외 받은 후에 점심 먹고 테니스 아니면 댄스 혹은 둘 다 배워. 프랑스어와 피아노,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저녁 후엔 가족과 보내거나 밀린 책들을 읽어. 와, 성공으로 가는 길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온갖 대학에 원서를 넣고 있어. 부모님과 함께 모든 걸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지.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좋아하는 일이야? 난 자유로운 애인 줄 알았어. 난 자유로워. 그렇게 안 보여.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봐. 하면서 신호등이 있는 찻길가에 노아가 벌러덩 눕네요. 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길가에 누워버렸으니까 엘리는 너무 놀라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만 노아는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 보고도 같이 누워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릴 때 아버지랑 여기 누워서 신호등을 바뀌는 걸 바라보곤 했어. 너도 하고 싶으면 누워봐. 일어나! 네, 난리가 났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넌 그게 문제야. 알아?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거. 그 소리에 자극이 됐을까요? 엘리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노아처럼 도로에 누워버립니다. 처음엔 어떡해. 죽는 거지. 긴장 풀고 믿어봐. 믿는 법을 배워봐. 그렇게 엘리는 누워서 노아와 이제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게 됩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붓만 들면 세상이 조용해져. 이제야 진실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일탈의 순간에 노아라는 소년 앞에선 엘리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둘만의 세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영원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엘리를 숲속 폐가에 데리고 갑니다. 윈저 농장 저택이야. 1772년에 졌지. 소문에 의하면 프랜시스 메리언이 바로 이 계단 밑에서 부인에게 청혼했대. 와, 엄청 크네. 언제가 내가 사서 고칠 거야. 바닥만 갈면 돼. 벽과 지붕도, 그리고 배관하고, 전기 배선도, 가구도, 그러나 물은 잘 나와. 낡은 헛간도 있는데, 내 작업실로 만들면 돼. 그럼 난 끼워주는 거야? 뭘 원해? 노아는 자신도 끼워달라는 엘리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물어봅니다. 자신의 미래에 엘리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니 엘리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겠다는 표정으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하얀 집, 그리고 파란 덧문,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림 그리는 방, 또 다른 건 없어?
집 주변을 핑 둘러싼 크고 낡은 베란다. 우린 차 마시면서 석양을 바라보는 거야. 좋지. 약속할 거지? 약속해. 어린 나이에 귀신이 나올 법한 낡은 폐가에 들어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미래를 꿈꾸는 둘만의 이 공간. 온통 먼지로 가득한 곳이라서 어디에 기댈 곳도 하나 없지만 그래도 둘은 상관없어요. 아무도 없는 둘만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결국 둘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약속 없는 스킨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와 노아는 그런 음침한 공간을 로맨틱한 공간으로 바꿀 만큼 눈에 지금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자 노아는 더 깊은 관계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천을 깔고 누울 자리를 만듭니다. 천은 갑자기 어디에서 구했나 모르겠어요. 엘리도 그 분위기에 함께 눕기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엘리와 은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데려온 건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해요. 진짜 의심을 해소하기보다는 좀 뭔가 어색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분위기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던 거죠. 가만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 조금 이런 스킨십과 이런 첫 관계들이 너무 노련해 보일까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둘의 관계를 영원히 지키겠다는 책임 있는 선서라도 해야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막 차고 올라왔을 거예요.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에게 첫날은 시작을 의미한다면 여자에게 첫날은 마지막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그 첫날은 상대와의 만남을 지속할지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는 신고식이라면 여자에게 첫날은 이제 상대가 마지막 남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자가 훨씬 감정 소모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고 다양한 생각의 남녀들이 많아진 지금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남녀가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시대와 상관없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노아는 긴장된 엘리에게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는 자신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건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여자가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도 애매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어색한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노아의 친구가 들어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팍 들어와요. 너무 놀라서 노아는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내는데요. 예의 없이 어떻게 들이닥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둘이 있는 거 알았으면 인기척이라도 좀 하고 들어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확 들어와 버려서 정말 당황스럽긴 했어요. 영화니까 그렇게 훅 돌발 상황을 강하게 만든 거겠지만 저도 좀 놀랐어요. 노아의 친구가 급하게 찾아온 이유는 엘리의 부모님이 지금 난리가 나서 온 마을 경찰을 다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알려주러 온 거네요. 놀란 노아와 엘리는 엘리의 집으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지내다가 너무 늦어버린 거죠. 17년 동안 널 고생해서 모든 걸 다 해주며 키웠는데 새벽 2시까지 저 녀석이랑 놀아나? 불장난이나 하면서 인생을 망칠 거야? 착한 청년이라는 건 알지만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제재서 막노동꾼이라고. 그 녀석 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애나 싸지를 거야? 어쨌든 이젠 끝이야. 더 이상 만나지 마. 말이 좀 심한 걸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 부모들은 이보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죠.
사랑할 상대까지 정하지 마세요. 전 그를 사랑해요. 넌 17살이야. 사랑이 뭔지 몰라. 엄마는 알아요? 제가 노아를 보듯이 아빠를 보지 않잖아요. 만지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잖아요. 사랑을 모르잖아요. 엘리와 엘리의 엄마의 대화가 심각해지고 점점 심한 말을 주고받자 거실에서 듣고 있던 노아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처음부터 듣고 있었으니 참 많이 참기는 했네요. 늦은 귀가에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심한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화도 났을 테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자신을 비하하는 그 발언들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자신이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컸겠죠. 생각이 많아진 노아는 쫓아나온 엘리가 말리는데도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가버리면 헤어지는 거라고 해도 노아는 해머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간신히 균형을 잡고 운전해서 가려고 합니다. 엘리의 잘못이 아니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엘리의 부모님에게 사정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는 노아가 가버리면 영영 잃을 것만 같았는지 지금 그렇게 가면 헤어지겠다고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가 어떻게 가버릴 수가 있냐고 때리다가 지금 너무 흥분을 했어요. 아무리 엘리의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해도 이렇게 쉽게 자신을 포기할 줄 몰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아니, 포기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남자가 자신만 믿고 기다려 달라거나 허락을 못 받으면 같이 도망이라도 가서 함께 살자는 그런 무모한 말을 듣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지만 고생을 안 해본 엘리는 그 뒷일을 상상도 못하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상대의 부모님이 날 반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이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또 자존심이 강하지 않는 이상 자존감이 또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렇게 둘은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고 엘리의 부모님은 계획보다 빠르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노아가 찾아오기 힘든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멀리 이사를 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노아는 주소를 알아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썼고 엘리의 답장을 기다렸지만 답장을 끝내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엘리의 엄마가 편지를 가로채서 전해주지 않았거든요. 편지만 기다렸던 엘리는 점점 잊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자신과 다른 환경에 사는 그 노아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부모님의 강요나 사회적 분위기에 익숙했던 그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살아온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면서 그 관철된 생각을 쉽게 바꿀 수도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사람을 만날 확률이 결국은 높죠. 365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엘리에게 편지를 썼던 이 노아는 답장이 없는 엘리의 반응에 더 이상 편지를 쓰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친구와 함께 입대를 결심합니다.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2년간 룸메를 추격한 후 페른 장군의 유럽 제3군에 배치됐는데 그곳에서 친구 피는 전쟁 중에 총에 맞아 죽고맙니다. 그즈음 엘리는 대학 3학년이 됐는데 전쟁 중에 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조무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이별을 했지만 당시 젊은 남자들이 입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이송된 군인들을 보면서 엘리는 노아를 아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동에서 전신을 붕대로 감은 한 군인이 예전에 노아가 그랬듯이 엘리에게 또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자신이 춤을 잘 추니까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엘리는 먼저 몸이나 다 나은 후에 데이트 얘기를 하라고 받아주면서 능숙한 간호조무사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노아가 데이트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을 때 까칠함은 없어졌네요. 물론 대상이 환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첫사랑의 아픔을 잊어가는 성숙한 여자로 성장하고 있는 여유가 또 느껴집니다. 다시 대학교로 돌아온 엘리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멋진 차를 끌고 온 한 남자가 보입니다. 누가 봐도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잘생긴 훈남으로 보여요. 학교에서 나온 엘리와 친구들은 눈에 띄는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서로 설레는 눈빛을 나눕니다. 저 남자 보라고 서로 막 쿡쿡 찔렀겠죠. 저 남자 뭐야? 저 남자 누구지? 엘리 역시 그 남자를 바라보는데 그 남자도 엘리를 바라봅니다. 누구일까요? 붕대를 감고 데이트 신청을 했었던 그 군인입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까 데이트 얘기를 할까요? 하면서 그 남자가 엘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해먼드입니다. 해먼드는 재치도 있고 교양과 매력에 넘치며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아요. 모든 걸 다 갖춘 남자죠. 남부에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라 엘리의 부모님도 좋아하실 게 뻔합니다. 누가 마다하겠어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남자인데 엘리와 해먼드는 무엇 하나 문제가 될 게 없는 조건들 덕분인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집니다. 노아와 했던 데이트와는 많이 다르지만 어쩌면 엘리에게 더욱 잘 맞는 이상적인 결혼 상대일지도 몰라요. 다 갖춘 남자가 성격이 안 좋거나 인물이나 직업이나 하나 문제가 될 게 있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해먼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췄으니까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해먼드가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 못할 이유를 생각해봤지. 이유가 뭐야? 그게 문제야. 이유가 없어. 부유하고 남부 출신이고 직업도 좋지. 춤도 기가 막히게 잘 추고 머리도 아주 좋아. 또 잘생겼지. 우리가 결혼하면 부모님 반대를 평생 무릅쓰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참 말도 신선하게 하죠. 선을 넘지 않게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이 참 매력적입니다. 어떤 여자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먼드는 엘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축복받은 만남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노아는 제대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아버지는 집을 팔았다면서 월말까지 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팔고 노아의 연금을 합치면 노아가 꿈꾸던 그 윈저 주택을 살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노아는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파냐고 막 놀라서 대답을 했지만 아버지는 토달지 말라며 실현당한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려면 집이라도 번듯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노아는 혹시 언젠가는 엘리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윈저 주택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노아의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더욱 집을 수리하는데 온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엘리가 원했던 하얀 집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엘리도 없는 그 흰색 윈저 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 수리를 완성하고 기념 촬영을 한 후에 노아는 그 집을 불을 지를까도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바로 매물로 내놓고 맙니다. 엘리와의 약속으로 지금까지 수리를 하며 버텼지만 혼자 그 집에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집을 완성하고 고주망태가 되어 술만 마시고 비싼 값으로 집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다시
돌려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랜 시간 목적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완성한 집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외로운 시간을 채워줄 이웃집의 전쟁 과부는 노아의 집에 들러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하지만 노아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죠. 데이트나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도 노아는 싫다고 합니다. 그 전쟁 과부는 노아를 좋아하지만 노아는 사랑하지 않기에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매번 마음의 선을 긋네요. 이렇게 엇갈린 인연들이 참 과거에는 많았을 것 같아요. 현재도 그렇겠지만 연락을 쉽게 할 수도 없고 또 찾아 나서기도 힘들고 남들의 시선도 중요했던 때라서 아마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아의 외로움이 깊어지고 점점 망가져가는 그때 엘리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맞추면서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결혼 기사가 나온 지역 신문을 보다가 노아가 집을 완성하고 기념 촬영을 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와 노아의 추억이 담긴 엘리가 원하는 집을 결국 완성한 노아의 사진을 보고 엘리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맙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기다림에 지쳐 다른 남자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노아의 소식이 담긴 기사를 보고 엘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참을 수 있을까요? 그냥 결혼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노아에게 달려가게 될까요? 결혼을 앞두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너무도 완벽한 조건의 훈남을 뒤로하고 과거의 풋사랑만 믿고 다 지금 현재 이 완벽한 조건의 남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그 노트북에 담긴 글을 읽어주는 할아버지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떤 사이인지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영화 이 노트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혹 보셨더라도 한번 더 보시는 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